정막만이 흐르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 지태를 결혼시켜 내보낸 뒤로 이 넓은 집은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잠시뿐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 틀어놓는 라디오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곤 했지요. 그러던 며칠 전 화요일 오후 지루한 일상의 작은 파문처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내 아들 세 글자가 선명했어요. 제 아들 지태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 촉망받는 과장이거든요.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들이라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는 건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웠지요. 어머니, 저 지태예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 있겠니? 밥은 먹었고? 네, 방금 먹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며느리인 서연이의 이름이 나오자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시집 온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라 조금 서먹한 사이였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저를 챙겨준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어색함이 조금은 풀릴까 싶은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어머, 그래. 나는 언제든 좋지. 너희만 시간 괜찮으면. 그럼 토요일 점심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저희가 그날 12시까지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운전 조심해서 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의 약속이 벌써부터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해 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열어 밑반찬거리를 확인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멸치볶음, 며느리가 잘 먹던 오이소박이를 새로 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준다지만 그래도 집에 들렀을 때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다음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갔습니다. 가장 좋은 고기를 파는 단골 정육점에 들러 장조림용 소고기를 사고 파릇파릇한 오이를 한 알음 사들고 오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몰라요. 시장 상인들이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밥 사준대요라며 숨기지 못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집 뒤편에 딸린 단칸방을 특히 신경 써서 쓸고 닦았습니다. 그 단칸방은 원래 손님이 오면 묵거나 남편이 서재처럼 쓰던 아늑한 공간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서연이와 지태의 온갖 짐들을 가져다 놓는 창고로 전락해버렸지요. 언젠가 한 번은 이 짐들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하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웃으며 어머니, 집도 넓은데 그냥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러 올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뒤로는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단칸방을 치우며 먼지를 털어내고 묵은 이불을 햇볕에 바짝 말리니 제 마음까지 뽀송뽀송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하루 전인 금요일에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장롱을 열어보니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더군요. 유행이 한참 지난 옷들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 큰 마음 먹고 동네 상가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상가를 몇 바퀴나 돌았을까요? 마침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있었어요. 화사한 색깔이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한 달 용돈의 3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 아들 며느리가 좋은 데 데려가 준다는데 이 정도 투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로 산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니 몇 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곱게 화장하고 이 옷을 입으면 며느리도 저를 다시 보지 않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어요. 미용실에 들러 파마를 새로 할까 하다가 그건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머리를 단정히 빗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토요일이 오는 것이 마치 소풍 전날 밤처럼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고 어제 사온 블라우스와 가장 아끼는 외출용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까 싶어 11시부터 소파에 꼿꼿이 앉아 현관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지요. 11시 30분, 11시 40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초조해졌습니다. 차가 막히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이겠거니 싶어 반가운 마음에 얼른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가겠네요. 식사는 다음에 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오타 하나 없는 단정한 문장이었지만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 처갓집, 다음에, 그 몇 개의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이 이렇게 문자 한 통으로 간단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한 마음에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공들여 차려입은 새 옷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온종일 들떴던 마음이 풍선 바람 빠지듯 순식간에 꺼져버렸어요. 그래, 급한 일이라니 어쩔 수 없지. 사돈댁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구나.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다못해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서 사정을 설명해 줬더라면 이토록 비참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요. 제 실망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창밖의 햇살은 무심하게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외출복을 벗어 옷장에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한 번도 입고 나가지 못한 새 블라우스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를 놓쳐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돈댁에 급한 일은 잘 해결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안부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제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며느리가 얼마 전 가르쳐준 SNS라는 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소통한다고 하더군요. 친구를 맺어놓은 며느리의 페이지에 들어가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너무나 익숙한 장소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예약했다던 바로 그 한정식 집의 가장 좋은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서연이와 그 부모님, 그러니까 제 사돈 내외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네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랑 행복한 주말. 아빠 승진 축하드려요. 그 사진과 글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급한 일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돈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원래 저와 식사하기로 했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자신들의 가족끼리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거짓말까지 해야 했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사돈의 승진 축하 자리가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쁘게 약속을 미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의 귀찮은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너무나 손쉬운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준비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 옷을 사며 기뻐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귀찮고 신경 쓰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자식의 성공을 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어려운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려 늘 조심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취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 이 가구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이룬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저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 내외의 짐들.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요. 더는 아들 내외의 눈치나 보며 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저 자신, 김연옥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아주 단단하고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지난밤 뜬 눈으로 천장의 무늬를 세며 굳혔던 결심은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보다 환한 빛 아래에서 제 생각은 더욱 명료해졌어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 김연옥이라는 이름보다 지태 엄마로 불리는 세월이 훨씬 길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굴레를 벗어던질 때가 온 겁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제 걸음은 아들 내외가 창고처럼 쓰고 있는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계절이 뒤섞인 옷가지들의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방 안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며느리 서연이가 결혼 전에 쓰던 화장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언제 썼는지 모를 화장품 샘플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널브러져 있었지요.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붙박이 장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은 채 겨울 코트 자락을 삐져나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지태가 언젠가 골프를 배운다며 사들인 골프 가방과 등산용품, 서연이가 홈트레이닝을 한다며 구입했다가 딱 한 번 쓰고 방치해둔 요가 매타 따위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저 물건들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변덕과 무심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을 너희 신혼집에 짐이 많으면 잠시 맡아두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이 다 되도록 짐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명절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집 공간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제 집을 당연하게 자신들의 창고로 여기는 그 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숨을 쉬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신선한 아침 공기가 묵은 먼지들을 휘젓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 묵은 감정들도 이렇게 털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찬찬히 방을 둘러보는데 문득 벽 한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지태가 결혼하던 해의 달력이었어요. 그 뒤로는 이 방에서 제대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였지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방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리라고. 더 이상 과거의 물건들을 가둬두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든 것은 며칠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고지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빼곡하게 적힌 숫자를 들여다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 한 채가 제 전 재산이지만 그 집을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에 각종 공과금까지. 정부에서 주는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끼며 살았어요. 시장에 가도 떨이로 파는 채소를 사고 옷 한 벌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어제 제가 큰맘 먹고 샀던 그 연보라색 블라우스는 제게는 정말 몇 년 만의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제 이런 사정을 알려고나 할까요? 자기들은 철마다 새 옷을 사 입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늙은 어미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주는 용돈은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더는 수단일 뿐, 제 실질적인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곳을 공짜 창고로 쓰면서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내는 세금과 관리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서러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들이나 흘리는 것이지요.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서야 했어요. 고지서를 곧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수화기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인테리어 가게의 박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단칸방 하나를 좀 수리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박 사장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종종 집수리를 맡겼던 분이라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흔쾌히 오후에 들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간단히 챙겨 먹고 박 사장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작은 방의 짐들을 한쪽으로 조금이나마 치워 사람이 드나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내내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뒤라 막막함보다는 오히려 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후 2시쯤 박 사장님이 공구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구수한 인상의 박 사장님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안색부터 살피더군요.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나이 드니 잠이 줄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박 사장님을 단칸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 사장님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짐들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뭡니까? 지태가 쓰던 방 아니었나요? 짐이 이렇게나 많아서야 어디 발이나 디디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들 짐이 반이에요. 제가 이 방을 좀 고쳐서 사람 사는 방처럼 만들고 싶어서요.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깔고 좀 환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은 줄자를 꺼내 방 구석구석의 치수를 재고 벽지를 뜯어보며 꼼꼼하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넌지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이 방 새놓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 박 사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생각을 어떻게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박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괜한 참견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는데 방 하나쯤 새놓으시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이런 작은 방을 많이 찾거든요. 이 방 구조가 딱 좋네요. 한쪽에 작은 싱크대 하나만 놓으면 원룸처럼 쓸 수 있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현실적인 조언은 제 결심의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단순히 이곳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까지 이뤄낼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아들이 주는 용돈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세금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될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이 온전히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지요. 제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본 박 사장님은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벽은 밝은 베이지색 실크 벽지로 하고 바닥은 강화마루로 깔면 훨씬 넓어 보이고 깔끔할 겁니다. 창문도 이중창으로 바꾸면 겨울의 외풍도 막아주고요. 저기 구석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작은 싱크대와 인덕션을 설치하면 금상첨화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방 안에서 간단한 요리 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듣고만 있어도 새로운 공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칙칙하고 죽어있던 공간이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싹 트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견적 좀 내주시겠어요? 이왕 하는 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대로 가장 좋은 걸로 하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박 사장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견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김연옥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다시 한번 단칸방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방 안은 잡동사니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단순한 짐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미련, 자식에 대한 헛된 기대, 그리고 저를 올가매던 모든 낡은 생각들의 집합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곳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바로 나 김연옥이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고요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분 좋은 긴장감과 희망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러움과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을 가득 채운 짐들을 모두 치워야 했기 때문이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동네 철물점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박스와 테이프,
굵은 매직펜을 한 아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치르는 장수처럼 굳은 결의를 다지며 단칸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행거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며느리 서연이의 옷들이었어요.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명품 쇼핑백에 담긴 채 방치된 옷도 여러 벌이었습니다. 아마도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가 자기 집 옷장에 둘 자리가 없어 이곳에 가져다 놓은 것이겠지요. 저는 옷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개어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개면서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이 옷들의 존재를 기억이나 할까? 아마 까맣게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방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들을 잠시 던져두는 그런 편리한 공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옷들을 정리하고 나니 붙박이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자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이불과 잡동사니들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 안에는 지태가 학창시절에 받은 상장들, 대학교 졸업 앨범, 심지어 군대 시절에 썼던 편지들까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의 흔적들을 마주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상장 하나를 받아올 때마다 온 동네를 돌며 자랑하던 제 젊은 날이 떠올랐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늙은 어미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새삼 서글퍼졌습니다. 저는 잠시 상자에 담겨있던 지태의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늠름한 대학생 시절, 그리고 턱시도를 입고 서연이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결혼식 사진까지. 사진 속의 아들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어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어 박스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요. 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지를 마셔가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수백 번 반복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쑤셔오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박스 하나가 채워질 때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 정리가 아니었어요. 제 삶을 짓누르던 불필요한 감정들과 자식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정리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김지태 겨울 의류, 이서연 가방과 자파, 추억의 물건. 저는 박스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물건을 소중히 다뤄 보관했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꼬박 이틀에 걸쳐 짐을 정리하고 나니 방 안에는 20개가 넘는 커다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이 박스들을 거실 한쪽 벽으로 옮겼습니다. 거실이 비좁아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박스들은 이제 이 방의 주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아침 박 사장님과 인부들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벽지와 장판을 뜯어내고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낡고 칙칙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박 사장님은 약속대로 일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었습니다. 벽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기초 공사부터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인부들을 위해 시원한 물과 간식을 챙겨주며 공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벽지 색깔은 이걸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하얗지도 않고
따뜻한 느낌을 줘서 방이 아늑해 보일 겁니다. 박 사장님이 보여준 샘플은 은은한 아이보리색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바닥재는 물이 묻어도 쉽게 닦이고 흠집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신소재로 골랐습니다. 하루하루 방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낡은 창틀이 뜯겨나가고 반짝이는 이중창이 달리는 날에는 제 앞날도 저렇게 환하게 빛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기대되었던 것은 작은 주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수도관과 가스관을 연결하고 아담한 싱크대와 1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타일을 고를 때도 박 사장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산뜻한 연두색 타일을 골랐어요. 칙칙했던 제 인생에도 저런 싱그러운 색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태였어요. 며칠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반갑거나 설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넌 별일 없고?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말에 부장님이랑 골프 약속이 잡혔거든요. 혹시 제 방에 있는 골프채 좀 꺼내 놓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러서 가져가려고요.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제 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기 물건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난 주말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뒤에서 들려오는 드르륵 하는 전동 드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내가 상자에 잘 담아놨다. 지금 그 방 수리 중이거든. 전화기 너머의 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네, 수리요? 갑자기 무슨 수리예요? 방이 너무 낡아서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깔고 있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고치는 중이다. 저는 사람이 살 수 있게끔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깊은 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골프채는 어디다 두셨어요? 찾기 쉽게 꺼내 놓으셨죠?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골프채에만 있었습니다. 제 안이나 방을 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남은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박스 쌓아둔 거 보일 거다. 김지태 운동용품이라고 써놨으니 와서 직접 찾아가거라. 먼지 많으니 마스크 쓰고 오고.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때쯤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그리고 이 집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쌓인 박스들 위로 하얀 천을 덮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유물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곧 이 집에는 새로운 주인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일주일간의 공사가 끝나고 단칸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아이보리색 벽지와
반짝이는 강화마루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드는 이중창 너머로는 푸른 나무들이 내다보여 마치 작은 숲속 오두막에 온 듯한 아늑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한쪽 벽에 자리 잡은 연두색 타일의 아담한 주방은 공간에 생기를 더해 주었지요. 박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선물이라며 놓아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 동안이나 그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먼지 쌓인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창고가 이제는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방을 보고 기뻐할 새로운 사람을 생각하니 제 마음까지 덩달아 설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제 독립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새로운 식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 앱이라는 것에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가 예전에 깔아주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던 앱을 열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방을 내놓았는지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의 장점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정성껏 속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하고 조용한 방입니다. 혼자 지내기에 딱 좋은 크기이며 간단한 취사가 가능한 주방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교와 지하철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만나 따뜻한 식구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하게 지내실 학생이나 직장인 여성분을 환영합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 꾸민 방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예쁘게 찍어 함께 올렸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았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등록 버튼을 누르니 마치 큰 시험을 치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연락이 올까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글을 올린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을 잡아 주말 동안 몇몇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은 근처 회사에 다닌다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방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며 감탄했지만 이내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월세를 조금 깎아주실 수는 없나요? 그리고 혹시 반려동물은 키워도 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아직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어쩐지 행색이 단정치 못하고 말투도 불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몇 사람을 더 만나보았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인연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쳐갈 무렵인 일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오기로 한 사람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맑고 선한 눈매를 가진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근처 미술대학에 다니는 박수진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학생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돌려놓는 모습에서부터 예의가 발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방 보러 왔어요. 저는 수진 양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을 본 수진 양의 눈이 동그래지며 환하게 빛났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깨끗하네요. 수진 양은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풍경을 보기도 하고 작은 주방의 수도를 틀어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깐깐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느껴져 흐뭇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방에 들어와도 될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잘 쓸 자신 있어요. 수진 양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 학생이라면 믿고 방을 내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수진 양은 당장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했어요. 보증금을 송금받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드디어 큰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진 양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텅 빈 방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곧 이 공간에 새로운 온기가 채워질 겁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하고 수진 양이 아버지와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가 든 상자 몇 개와 책, 그리고 그림 도구들이 전부인 단출한 살림이었어요. 저는 시원한 보리차를 내어주며 땀 흘리는 부녀를 도왔습니다. 수진 양의 아버지는 연신 제게 고개를 숙이며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고 패 끼치는 일 없도록 단단히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걱정 마시라고 제가 딸처럼 잘 챙겨주겠다고 안심시켜 드렸지요. 한창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마도 주말을 맞아 근처에 왔다가 자기들 짐을 쌓아두었던 그 단칸방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서연이가 지난번에 두고 간 가방 좀. 거실에 놓인 낯선 이삿짐 상자들을 발견한 아들 지태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며느리 서연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그들의 시선은 곧장 활짝 열려있는 단칸방으로 향했습니다. 완전히 바뀐 방의 모습과 그 안에서 짐을 풀고 있는 낯선 여자, 수진 양의 모습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치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고 이 방은 또 왜 이래요? 저희 방을 왜 마음대로 바꾸신 거예요? 며느리의 고성에 놀란 수진 양과 그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이삿짐을 나르느라 고생하는 수진 양의 아버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놀라셨죠? 제 아들하고 며느리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리고는 아들 내외를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미리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리고 여긴 너희 방이 아니라 오늘부터 수진 양이 살게 될 방이다. 이 집의 새로운 세입자시니 너희도 예의를 갖추어라. 제 말에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세입자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 짐은 다 어디다 치우시고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사람을 들릴 수가 있으세요? 이 방 엄연히 저희가 쓰던 공간이잖아요. 너희가 쓰던 공간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던 공간? 너희는 이 방을 쓴 게 아니라 너희 집 창고가 좁다는 이유로 잡동사니를 처박아 둔 것뿐이다. 지난 3년간 이 방에서 단 하룻밤이라도 잔 적 있니? 아니면 이 방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비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방도 내 방이다.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에게 허락받을 이유는 조금도 없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 지태가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 짐은요?
그건 다 어쩌고요? 니들 짐? 저기 거실에 박스 보이지? 먼지 하나 안 묻게 내가 이틀 밤낮으로 포장해서 고이 모셔뒀다. 필요하면 지금 당장 가져가거라. 앞으로는 너희 물건은 너희 집에 두는 게 좋겠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씩씩거렸고 지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필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을 새놓은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양과 그 아버지를 향해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서 짐 정리 마저 하세요.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제 말은 아들 내외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새로운 식구를 향한 따뜻한 환영의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란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의 파장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날 자신들의 물건이 담긴 박스 하나 가져가지 않은 채 마치 폭풍처럼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는 그들이 제게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지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던 수진 양과 그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저녁 식사를 대접해 보낸 뒤에야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산처럼 쌓인 박스들이 낮에 벌어졌던 소동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의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늦게 며느리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낮에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잠깐 통화 좀 하실 수 있으세요? 평소와는 다른 가시가 잔뜩 돋친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라도 남았니? 네, 남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남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서연이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내세우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그 방패를 내던지지 않았던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랬다. 남이었으면 진작에 짐 빼라고 내용 증명이라도 보냈겠지. 3년이다. 너희가 그 방을 창고로 쓴지 그 시간 동안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내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저희가 언제 방세 낸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저희 집 맡아주시면서 별말 없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몇 푼 때문에 이러시는 거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 몇 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얄팍한 생각이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이건 존중의 문제다. 너희는 나를 그리고 내 공간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도 더는 너희를 존중하며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뿐이다. 존중이요? 그래서 생판 남인 기집애는 들여도 아들 내외 짐은 그렇게 내쫓으셔야 했어요? 어머니, 그러다 벌 받아요. 늙어서 돈 욕심 부리면 자식들 다 등 돌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며느리는 마지막 말에 온갖 악의를 담아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벌은 누가 받을지 두고 보면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만 정정하마. 나는 돈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은 거다. 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늦은 밤에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자거라. 저는 며느리가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다는 후련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은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자기 엄마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늘어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사돈은 처음에는 점잖은 척 걱정하는 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저 서연이 엄마예요. 어제 지태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서 어떻게 그런 큰일을 결정하셨어요.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들이면 어쩌시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한 사람이니 괜찮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사돈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사부인. 어른이시면 좀 더 넓게 생각하셨어야지요. 애들이 아직 집이 좁아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사부인 댁이 넓으니 좀 의지한 것 가지고 그걸 그렇게 내치시면 애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지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하겠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기 딸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지난 3년간 불편함을 감수해온 제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이기적인 말투였어요. 사부인, 지태가 난처한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아들 자신의 문제겠지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집의 빈방을 더 이상 창고로 쓰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사부인. 저희 서연이가 얼마나 싹싹하고 착한 애인데요. 사부인께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사돈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부인께서 따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건 저희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에 잠시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동안은 사돈이라는 관계 때문에 아들 내외의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눌러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김연옥으로서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이번에는 아들 지태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을 동원한 압박이 통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을 보낸 것이겠지요. 지태는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요.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는 매달 용돈 이만큼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학생 내보내시면 안 될까요? 위약금은 저희가 물어줄게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자리 잡으려면 돈 모아야 하는데 월세 받자고 이러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존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아들은 제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봉투를 아들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도로 가져가거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 성의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애? 이게 성의로 보이니? 내 눈에는 늙은 어미의 입을 돈으로 틀어막으려는 아주 오만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에게 바란 건 이런 돈 봉투가 아니었다. 지난 주말 너희가 나에게 했던 거짓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 하지만 너희는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너희의 편의만 되찾으려고 나를 돈만 밝히는 늙은이로 몰아가고 있구나. 제 차가운 말에 지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죄송하다는 말이 왜 이제야 나오니?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리고 그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네 마누라한테 가서 해야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동조해서 네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마주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말자. 나도 너희도 각자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거실에 있는 짐은 언제든 좋으니 사람 불러서 가져가고. 지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어수룩하고 자식밖에 모르던 지태 엄마에게 고하는 작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롯이 제 힘으로 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설령 그 길이 조금 외롭더라도 더 이상은 비굴하게 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소란이 지나가고 제 일상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혹시라도 또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지 않을까 긴장했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저를 길들이기 위한 침묵 시위 같은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침묵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식구, 수진 양의 존재였습니다. 수진 양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밝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갈 때면 제 방문 앞에서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했고 저녁에 돌아올 때면 다녀왔습니다. 하는 명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작은 인사 한마디가 적막하던 집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밥과 찌개를 준비하면 수진 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계란말이나 어묵볶음 같은 것을 뚝딱 만들어 식탁에 올리곤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저녁밥은 꿀맛 같았지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는 진짜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무슨, 그냥 손맛이지. 많이 먹으렴. 젊은 사람이 공부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 수진 양은 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면 수진 양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제가 할머니 댁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집밥 먹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라며 싹싹하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진 양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는 것을 보더니 자신의 태블릿 PC라는 것을 가져와 제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제 이렇게 작은 글씨 보느라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걸로 보세요. 화면도 크고 屏幕도 넓고 3D 화면도 잘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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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글씨 크기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수진 양은 제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똑똑한 선생님 덕분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지난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밤늦도록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 양이 자기 방에서 쓰다 남은 커다란 종이와 물감들을 정리하다 말고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소질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걸. 에이, 거짓말. 아까 창고 정리하다가 이거 봤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던데요? 수진 양이 제 앞으로 내민 것은 제가 결혼 전 아주 잠깐 그렸던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는 차마 버리지 못해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지요.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을 마주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건 그냥 젊을 때 심심해서 끄적거려 본 거야. 부끄러우니 어서 버려라. 왜 버려요? 이렇게 잘 그리셨는데. 할머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만의 멋진 취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양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했던 젊은 날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붓을 놓았던 제가 과연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망설임을 눈치챈 수진 양은 다음 날 제 손을 이끌고 동네 화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할머니.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골라보세요. 처음에는 수채화가 다루기 쉬울 거예요. 화방 안을 가득 채운 알록달록한 물감과 다양한 종류의 붓들을 보니 잠자고 있던 제 안의 창작 욕구가 스멀스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진 양의 도움을 받아 가장 기본적인 수채화 도구 세트를 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하얀 도화지를 펼쳐놓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어색했지만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과나 꽃 같은 간단한 정물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수진 양이 옆에서 색을 섞는 법, 명암을 표현하는 법 등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오직 하얀 도화지와 저 자신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느덧 제 그림 솜씨는 제법 늘어 창밖의 풍경이나 동네 골목길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 양은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칭찬해주며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우와, 할머니. 이 그림 정말 멋져요. 색감이 정말 따뜻해요. 할머니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월세를 받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그림이라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니 제 삶은 하루가 다르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꼿꼿했던 어깨와 허리도 부드럽게 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아둔 그들의 짐은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수진 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태블릿 PC로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는 제 일상은 너무나 바쁘고 즐거웠으니까요.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없는 지금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의 무관심이야말로 저를 길들이려 했던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자신만의 속도로 온전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양과 함께 거실에 앉아 각 구운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침 저녁 뉴스에서 경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다 앵커의 입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지태가 다니는 S그룹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그룹 역시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일부 계열사에 대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수진 양도 놀랐는지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할머니, 지태 아저씨 괜찮으실까요? 글쎄다. 괜찮겠지. 내 아들이 어떤 녀석인데. 알아서 잘 헤쳐나갈 거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들과 냉전 중이기는 했지만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편할 어미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아는 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고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아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애써 그 뉴스를 잊으려 노력하며 그림 그리기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사돈, 서연이 엄마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 이후로는 처음 있는 연락이었지요. 전화를 받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받지 않으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는 물기까지 어려 있는 듯 했어요. 저 사부인 접니다. 네,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부인 댁으로 가겠습니다. 사돈은 무언가 큰일이 있는 듯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느꼈어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아들 내외와 사돈 부부가 모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사돈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며느리 서연이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여전히 산처럼 쌓여있는 자신들의 짐을 본 아들 내외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지 않자 보다 못한 사돈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집을 잃게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내외가 살던 전셋집이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집주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사돈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사부인께 염치 없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돈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아들 지태가 나섰습니다. 지태의 얼굴도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사 문제와 처가의 문제가 겹쳐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당장 지내실 곳이 없습니다. 집을 새로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만 어머니 댁에 머무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불과 몇 달 전 자신들의 짐을 놓을 공간이 사라졌다고 저를 돈만 밝히는 무정한 늙은이 취급하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부모를 제 집에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네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이제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집을 구하는 대로, 아니, 한두 달만이라도 제발요. 서연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는 건가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약해져 덥석 그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연옥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온 또 하나의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지켜온 제 삶의 원칙과 존엄성을 과연 이 위기 앞에서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네 사람을 향해 특히 제게 매달리고 있는 며느리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제 대답 하나에 이 모든 상황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제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전부 제 입술 끝에 매달려 제가 내뱉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고 사돈 안사돈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지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죄를 심판받는 죄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지난 몇 달간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동정심의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 저는 다시 과거의 무기력한 짓의 엄마로 돌아가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게 애원하고 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구나. 제 입에서 나온 단호한 거절에 네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맺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돈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사부인, 아니, 저희 사정이 이리도 딱한데 어찌 그리 매정하게. 저는 손을 들어 사돈의 말을 정중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각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매정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그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 방은 더 이상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빈 방이 아닙니다. 저 방에는 박수진 양이라는
저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엄연히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공간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사부인 내외를 드리는 것은 수진 양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계약과 약속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둘째로, 너희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을 어떻게 여겼는지 한번 돌이켜보거라. 너희에게 이 방은 그저 계절 지난 옷가지나 부피 큰 짐을 던져두는 창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 사정이 급해지니 갑자기 이 방이 아쉬워진 게냐? 사람이 어찌 그리 이기적일 수 있니? 필요 없을 때는 먼지 쌓이도록 방치하더니 아쉬우니 간절해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얄팍하게 느껴지는구나. 제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있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너희 부모님을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 저희를 위해 수진 양과의 약속을 깨주세요라는 말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희는 나와의 식사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렸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는 너희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과연 그래야 할 의무가 있을까? 나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의 신뢰를 저버려야 할 이유가 내게는 단 하나도 없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논리 정연한 말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의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저희 아빠 엄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저렇게 맞는 말만 따박따박 하시면서 저희를 내치셔야겠어요? 인정머리라고는 정말 눈곱만큼도 없으시네요. 며느리는 절망감에 이성을 잃고 제게 다시 날 선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는 서연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지금 네가 흘리는 눈물은 억울함과 절망감 때문이겠지. 하지만 너는 혹시 내가 흘렸을 눈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희가 나 몰래 사돈들과 식사를 하러 갔던 그날 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밤을 새웠을지 상상이나 해보았느냐? 너희가 내뱉는 가시돋친 말에 이 늙은 어미의 가슴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말이다. 제 말에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유리그릇과 같단다.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다시 붙이려 애써도 그 흠은 영원히 남는 법이야. 너희는 지난 몇 달간 내 마음의 그릇에 너무나 많은 금을 가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금이 간 그릇에 귀한 손님을 모셔달라고 하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니? 그릇이 깨져 모두가 다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저는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아들 지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잿빛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태야, 고개 들어라. 네 어미를 보거라. 아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너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언제까지고 네 어미 치맛자락에 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너와 네 아내가 그리고 사돈 어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너희의 숙제다. 처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사위인 너가 발벗고 나서서 도울 방법을 찾아야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늙은 어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려는 생각부터 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다.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사돈댁에 보태드리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든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겠지. 하지만 그게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과정이다. 언제까지고 부모 그늘 아래서 편하게만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니? 제 말은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이제는 정말로 독립하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지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돈 내외도 더 이상 제 집에 머무를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사부인께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현관을 향했습니다. 망연자실해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오늘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잘못된 관계로 되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존재로 여겼을 것이고 저는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제 삶을 잃어버렸을 테지요.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설 때였습니다. 멈칫거리던 지태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제게 한 첫 번째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들은 제 침묵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제 방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수진 양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밖에 소란스러운 대화를 전부 들었겠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 양이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온기가 담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아주 괜찮다. 저는 수진 양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70평생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람인지라 매몰차게 등을 돌린 사돈네의 사정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에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것은 그들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야 할 강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다리를 놓아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 양과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새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붓을 잡고 하얀 도화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그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하루가 다르게 색감은 깊어지고 선은 대담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 마음의 풍경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제게 온 택배라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주문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에는 김지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세트와 다양한 크기의 붓, 그리고 두툼한 스케치북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에는 아들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취미를 응원합니다. 죄송해요. 그 짧은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은 단순한 물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 김연옥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항상 우리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강요하던 아들이 비로소 저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지요. 죄송해요라는 5글자에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새 물감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수십 가지의 색깔들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시라고. 저는 그날 아들이 보내준 새 물감으로 처음으로 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를 정성껏 그려 넣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체념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의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온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지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그래.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서연이는 한참을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서연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 입장만 생각하고, 제 부모님 힘든 것만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 집을 저희 마음대로 창고처럼 쓴 것도, 약속 어기고 어머니께 상처드린 것도, 나중에는 막말까지 했던 것도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해요. 그것은 제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깨끗한 사과였어요. 저희 부모님, 지금은 오빠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원룸텔에 잠시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보증금 빼서 부모님 작은 집이라도 얻어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힘들지만 저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숙하게도 만드는 법이지요. 그래, 힘들겠구나. 고생이 많겠다. 제 나직한 위로에 며느리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까지야. 너희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 너무 자책만 하지는 말거라. 저는 따뜻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목소리로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쉽사리 괜찮다, 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용서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의 변화된 행동을 보며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의 통화는 어색하지만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수진 양이 선물한 난초였는데 앙상하던 가지 끝에 어느새 작은 꽃망울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관계도 저 꽃망울처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 지태입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러니? 어머니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서연이랑 저랑 셋이서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 셋이서만 먹는 겁니다. 꼭이요. 아들은 정말 저희 셋이서만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변화에 응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제 짧은 승낙에 수화기 너머의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안쪽에 걸어두었던 단 한 번도 입고 나가지 못했던 그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몸에 대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옷을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했던 이 옷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과 화해를 위한 옷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저는 낮에 미용실에 들러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오랫동안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처음 이 옷을 샀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은 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단단하게 만들어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태와 서연이는 저를 보자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는 예전의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 대신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며느리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아들의 회사 생활이나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겠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운 것도 제게는 큰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난번 그 한정식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그곳을 피한 듯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다른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군요. 그 작은 배려가 제게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의외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일을 들추거나 그들을 추궁하는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내가 그림을 그린단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양이 가르쳐 주어서 시작했는데 이게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떨렸는데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풍경화도 그리게 되었단다. 얼마 전에 너가 보내준 물감으로 그려봤더니 색깔이 어찌나 곱고 선명한지 그림이 훨씬 살아나는 것 같더구나. 고맙다 아들아. 저는 아들을 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제 말에 지태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뻐요. 그리고 서연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돈 어른들은 원룸텔이 좁아서 불편하지는 않으시고? 저는 며느리의 안부와 함께 사돈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제 입에서 사돈 이야기가 나오자 서연이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하셨어요. 저도 주말마다 가서 반찬도 해다 드리고 아빠랑 오빠도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도 곧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받으면 부모님 사실 작은 빌라라도 하나 알아봐 드리려고요. 며느리는 자신들의 계획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함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과 그들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들 내외는 처음으로 어머니 김연옥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저 또한 아들 내외가 아닌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김지태와 이서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지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집을 그리고 어머니의 시간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해드리지 못했어요. 항상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저희의 이기심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차가 멈추자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며느리다. 그 사실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집은 내 삶의 공간이고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걸 너희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두 아이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지 말자.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부탁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과 다짐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그리고 있던 자화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림 속에 저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창가에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제 뒤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저는 완성된 그림을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사진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태와 서연이가 작은 원룸텔 방에서 사돈 내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좁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네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힘으로 잘 살아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둘러 답장을 보내는 대신 그림 그리다 만 찻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공간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자식들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캔버스는 이제 막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창밖 목련나무에 희끗희끗 꽃망울이 맺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 삶에도 그리고 우리 가족의 관계에도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주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혹시나 아들 내외가 예고 없이 들이닥칠까 혹은 이번 주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나갈까 하는 생각에 마음 졸이곤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난 설날에는 수진 양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만두를 빚었습니다. 고소한 두부와 아삭한 숙주를 버무려 소를 만들고 얇은 만두피에 정성껏 복을 담아 빚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웃고 이야기했어요. 수진 양은 자기 고향에서는 만두를 이렇게 빚는다며 특이한 모양을 알려주었고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방식의 만두 모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빚다 보니 어느새 커다란 소쿠리 2개가 예쁜 만두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식구 같아요. 명절에 이렇게 함께 만두 빚으니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수진 양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수진 양을 통해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갓 쪄낸 만두로 떡만둣국을 끓여 먹으며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는 명절 당일 오전에 잠시 들렀습니다. 오기 전날 아들은 제게 미리 전화를 걸어 어머니, 내일 오전에 잠깐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어요. 이제 그들은 불쑥 찾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존중의 벽돌이 되어주는지 아이들도 깨달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비싼 선물 세트 대신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은 제 어깨와 허리에 좋다는 안마기를, 며느리는 예쁜 색깔의 털실과 뜨개 바늘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림 그리시다 보면 어깨 아프실 것 같아서요. 이걸로 틈틈이 풀어주세요. 어머니 뜨개질 솜씨 좋으시잖아요. 심심하실 때 하시라고 예쁜 색으로 골라봤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들을 제 집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의 취미와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골랐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수진 양과 함께 빚은 만두를 커다란 봉지에 가득 담아주었어요. 사돈댁에도 꼭 가져다 드리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날 이후로도 우리 관계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림이라는 새로운 세상은 제게 낡고 외로운 노년 대신 활기차고 배움이 가득한 제2의 청춘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실에 쌓아두었던 자신들의 짐을 드디어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용달차를 불렀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 묵은 짐들이 제 집을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군소리 없이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20개가 넘는 박스들을 묵묵히 용달차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마지막 상자까지 모두 싣고 난 뒤 땀으로 흠뻑 젖은 아들이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짐 때문에 정말 답답하셨죠? 진작 가져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가져가니 내 속이 다 후련하구나. 너희도 이제야말로 진짜 독립을 한 셈이니 앞으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너희 살림 잘 꾸려나가거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짐들이 사라진 거실은 눈에 띄게 넓고 환해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함께 실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수진 양이 그림 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창밖에서는 이제 막 세상을 향해 피어나는 봄꽃들의 향기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걸린 제 자화상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림 속에 저는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희생을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롯이 나 자신으로 바로 서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이웃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저 평범한 사람 김연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이름인지를 이제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 손에는 세상을 그릴 수 있는 붓이 들려 있고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따뜻하게 녹여낼 수 있는 온기가 가득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